일주일 동안 잘 계셨습니까? 오늘은 동물을 그리다. 영모화라고 하죠. 영모화. 그래서 예전에 영모화라는 거는 애초에는 깃털 달린 짐승, 그러니까 날짐승을 영모라고 구분을 했었다는데, 뭐 그게 자연스럽게 깃털과 털 달린 네발 짐승까지 다 합쳐서 영모라고 지칭하기도 했고요. 지금은 영모라고 하면은 그냥 날짐승과 들짐승, 포유류와 조류, 털 달린 모든 짐승들을 영모라고 하고, 그것을 우리 그림 속에서 많이 그리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은 아주 오래된 그림이죠. 공민왕에 이 두 양이 두 마리 있어서 두 양입니다. 그래서 그림의 모양새를 보면은 이게 온전한 한 작품으로 보이지는 않고요. 아마 옛날 그림이라는 거는 천산대립도, 공명의 천산대립도도 보면은 원래 큰 그림이었는데 몇 개로 조각이 나 있습니다. 이게 아마 요즘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재산 분할, 그 공명의 그림을 크게 있었는데 몇 사람이 갖고 싶어서 이렇게 쪼개서 나눠서 가졌지 않았나라는 의견을 내는 분들도 있고, 실제로도 그랬을 가능성도 있겠다. 만약에 양이 이게 5마리가 있었는데 2마리, 2마리, 1마리 이렇게, 아니면 2마리, 3마리 이렇게 나눠서 그림이 분할됐을 수도 있고, 실제로 요 자태로 보면은 뭔가 뭐 뒤쪽이나 오른쪽에 더 있을 것 같은 그런 거죠. 굉장히 세밀하게 그렸었고, 양을 왜 그렸을까? 양은 우리나라에 키우는 짐승이 아니잖아요, 가축이. 우리나라에는 지금은 대관령에 뭐 양목장도 있고 뭐 지리산에도 있고 한데, 우리 기후 특성상 평지에 초지를 조성이 되거나 초지를 확보할 수 있는 어른들도 없고, 지금의 초지 조성한 그 산하고 비교하면은 과거의 민가에서 가까이 있는 산들을 초지를 조성해서 뭘 짐승을 키운다는 개념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이나 염소 이렇게 방목을 하는 짐승들은 기본적으로 초지가 필요한데, 우리 땅에는 초지 확보하기 어려워서 양을 키우기 어려웠다. 고려시대까지는 양을 제사 지낼 때 제물로 반드시 있어야 됐대요. 그러니까 있어야 되는 동물인데도 불구하고 키우지도 못했고, 중국에서 수입해와서 제사를 지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걸로 봐서, 양은 뭐 하여튼 그렇게 친근한 동물은 아니었는데 양 그림이 남아 있어서 현존하는 그림들 중에 아마 가장 오래된 그림 중에 하나가 이제 공민왕의 양 그림입니다. 아주 세밀하게, 이때도 벌써 트럭 하나 한 올 한 올 아주 섬세하게 그렸죠. 자, 이 그림은 송나라 휘종의 원숭이 그림이죠. 왜 뜬금없이 송나라 휘종 그림을 왜 갖고 왔을까? 우리나라에서 그림을 제일 좋아하고 잘 그렸던 조선 이 반도에서, 대한 반도에서 사람이 공민왕, 고려 공민왕이었다면은, 중국에서 그림을 제일 좋아하고 그림을 잘 그린 사람이 북송의 휘종 황제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비슷한 면이 있고, 실제로 임금이 되기 전에, 황제가 되기 전에 아마도 그림 그리는 그에 대한 수련이 굉장했을 거다라는 게 이 그림의 그 표현 기교나 기법을 보면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단순히 우리가 조선시대 선비들이
여기로 그렸다는 문인화하고는 일단은 깊이나 섬세함에 있어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나죠. 시간이 남아서 그릴 수 있는 그림이 아니고 시간을 내서 수련을 해야만 도달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그림이었다. 휘종은 이런 이제 영모 짐승도 그렇지만 주로 많이 그린 게 꽃과 새입니다. 새와 꽃을 주로 많이 그렸었는데 이 그림을 그리는 방식은 대체적으로 우리가 북종화라고 이야기하는 원체와 아주 짙은 채색에 의해서 꼬맣게 하나하나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표현 방식을 택했고요. 실제로 이 휘종의 일화를 보면은 당시 송나라의 도화서의 교수를 직접 휘종이 했다는 기록도 있고 화원들의 그림을 황제가 직접 가르쳤다. 그리고 도화서 화원을 모집할 때 선발할 때 시험 문제를 황제가 직접 제출을 하고 직접 평가하고 뽑는 정도의 위치였다. 그렇게 그림을 좋아하고 그림을 잘 그리기도 했고.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였냐? 여기 이제 그 오세창의 근역사징에 공민왕 편에 보면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공민왕과 휘종은 온갖 재주를 다 갖춰 뛰어난 사람이었는데 다만 나라를 다스리는 재주는 없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북송이 사실은 휘종의 그림과 연애, 그러니까 연애라는 거는 연예인적인 생활 그런 것에 의해서 북송이 망하는 지름길로 가게 됐다라고 역사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공민왕이 그림을 좋아하고 그림에 빠져 있는 동안 고려가 멸망하는 길을 걷게 됐다. 그래서 두 황제가 그림을 좋아하고 연애를 좋아하는 것이 결과론적으로는 나라를 망하게 하는 불쏘시개처럼 역할을 했다. 이렇게 해서 둘은 나라를 망하게 한 예술가, 황제가 되지 않았더라면은 훨씬 위대한 예술가가 되었을 텐데 황제가 돼서 한편으로 좀 안 됐다라는 하여튼 그런 이야기겠죠. 앞에 우리가 봤던 공민왕의 두 양이라는 그림에 앞서서 중국에는 공민왕보다 한 70년 정도 앞선 사람이니까 한 2대 정도 앞에 사람이죠. 조맹부의 똑같은 제목의 그림입니다. 이양도. 여기에 이제 적어놨는 이 그림을 그린 연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글로 적어놨었는데요. 여기 이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는 말을 그린 적은 있어도 양을 그린 적은 없다. 중신이라는 사람이 양의 그림을 요구하기 때문에 나는 고의로 장난삼아 그렸다. 비록 옛사람에 꼭 들어맞을 수는 없다 하더라도 상당히 기운에 있어서는 성취한 바가 있다. 이게 이제 후대 역사학자들이 이 그림을 해석하기를 이 양은 단순한 양이 일단 아니다. 선비나 군자는 말을 좋아하고 말을 그려야 되는데 그 말이라는 거는 기계가 있고 기상이 있고 그래서 당시로 요즘으로 보면은 말은 아주 이제 전차나 이런 같은 큰 무기이기도 하고 스포츠카와 같은 그런 용도이기도 하고 해서 대단히 이 높은 경지에 있는 사람들이 권리와 권력을 상징하는 그 수단의 하나로 말이 작용을 했을 텐데 그러니까 당연히 군자랑 자기를 표현할 때는 말을 그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아닌 양을 그렸다는 게 대한 일종의 자기 합리화 내지 변명인데 조맹부라는 사람은 송나라에서 정치를 하다가 망하고 원나라가 만들어지면서 대부분의 송나라에 정치하는 사람들은 한족이죠, 한족. 근데 이제 원나라는 여진이죠. 북방계, 거기서 소위 중국 한족들 이야기한 오랑캐,
들의 나라니까 대부분의 송나라 정치인들은 원나라가 만들어지면서 정치에 이제 연을 끊고 전부 은거를 하거나 다 떠났는데 조명부는 남아서 원나라의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나라의 관리가 되고 나서 그려진 그림이니까 자기가 왜 원나라의 관리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 원나라의 관리로서의 처지, 그래서 양을 그려달라고 요구하는 게 결국은 내가 100번 내 안에 있는 자의지로 하기보다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에 관한 약간의 합리화 이런 것들이 이 그림 속에 담겨 있다라고 이 그림을 읽어야 한다라고 이제 연구자들은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동양의 그림이라는 게 그냥 양 그려놨으면은 그 양이면 되는데 그 양 뒤에는 또 뭐 양 아닌 또 다른 의미가 숨어 있고 그 뒤에 또 예를 들면 예컨대 이 두 양의 자세에서 하나는 왼쪽으로 고개를 돌려서 물끄러미 이렇게 보고 있는가 하면 한쪽은 고개를 아래 숙여서 그런 이제 자세들 또한 이야기를 만들자면은 한도 끝도 없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옛 그림들에는 그림을 그려놓고, 근데 서양의 그림은 그림을 그려놓고 봅니다. 그죠? 그림을 보면은 직관적으로 그냥 보여지게 돼 있죠. 왜냐하면 현상을 표현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 뒤에 숨어 있는 의미라는 거는 크게 많지가 않은데 동양의 그림들은 보아서는 느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 읽어내야 된다. 그래서 이 그림들에 보면은 읽은 흔적들을 많이 남겨놨어요. 두 양의 그림을 그린 사람, 요 사람이잖아요. 근데 나머지는 다 다른 사람들이 보고 글로 남기거나, 어떤 사람은 도장에 그 의미를 담아서 도장을 파서 도장을 찍어서 남기거나, 이 도장 숫자는 다 이 그림을 보고 감상한 사람들의 흔적.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림을 감상하고 읽으면서 자기의 뜻을, 의미를 그 그림 안에 다시 적어 넣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동양의 그림은 보는 게 아니고 읽는 거다. 앞으로 우리가 볼 그림들 다 그냥 점해보고 많이 읽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시대별로 쭉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암이라는 화가의 그림입니다. 어미, 개와 강아지라는 그림이고요. 자, 이 그림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개는 아니죠. 그림 속에 나오는 개들이 대부분 지금 우리가 흔히 보는 개들은 아니에요. 이 시절에 개는 있었기에 이렇게 그렸을 텐데,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고의 폭이 굉장히 협소해 있다는 게 이런 그림을 보고 느끼는 바로 드러난다고 봐요.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는 3면이 바다로 쌓여 있고 한 면은 철조망으로 철책이 막혀 있어서 사실은 어디도 밖으로 나가볼 수 없는 환경에서 크고 자랐습니다. 그러면 조선시대는, 우리는 과거로 보면은 내가 1980년, 90년대에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내 입장에서 조선시대를 보게 되면은 지금보다 폐쇄적일 것이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왜? 과거니까. 왜냐면 그때는 지금처럼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중국에 가려면은 걸어서 뭐 몇 달을 가야 되고, 과연 그런데 자유롭게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었을까? 정보가 전해질 수 있었을까라고 고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도상들이 나오면은 이 조선시대에 저게 무슨 저런 게 있었을까? 근데 실제로 조선시대든 고려시대든 조선 반도에 국가 행사가 있으면은, 왕실에서 그 큰 행사가 있으면은 세계 각국에서 사실 사절들이 왔다는 거죠. 그때도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갇혀 있었던 20세기보다 훨씬 더 많은 사절들이 우리나라에 왔다 갔다 하고, 사절들이 온다는 것은 곧 그 시대 그 나라의 문화와 문물들을 가지고 오는 거니까, 가지고 와서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류가 이루어지는 게 적어도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고 나서 한 4, 50년보다는 훨씬 더 개방적이고 외국과의 소통이 교류가 자유로웠다. 그러면 이런 개가 조선에서 원래 자라던 개가 아니었을지라도 나라에서는 얼마든지 키울 수 있고, 귀족들이나 왕족들은 이런 개를 가질 수도 있었겠다. 근데 이암이라는 사람은 세종대왕의 현손입니다. 그러면은 근데 왕족이거든요. 그래서 왕족이 가질 수 있는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이런 것도 포함됐을 테고, 또 하나는 앞에 있는 우리 공민왕의 그림을 보면은 굉장히 많은 수련에 의해서 이제 화적이 쌓였잖아요. 근데 이 그림도 마찬가지. 왕족인 선비가 그림의 재능을 가지고 있었고, 그림을 그리고 공부하는 데에는 거리낌 없이 행했다는 게 증명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조선 후기의 선비들이 그림을 그리는 것, 조선 후기의 중기 이후에 조선에서 왕족들이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림 그리는 사람 잘 안 나타나. 고급 선비들도 잘 안 그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결과론적으로 그 경지에 이르지 못하는 거는 그림을 그리는 것을 기술적인 면만으로 해서 굉장히 터부시한 시대가 조선 중기 이후에 오랫동안 지속되었었고, 이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그림 그리는 것이 귀족들의 필수적인 교양이었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수준을 높을 때까지 수련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굳이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그 레벨에 가게끔 공부를 할 이유가 없는데, 사서상경 공부하듯이 그림 공부도 했지 않았을까 라고 보여지는 거죠. 이 그림에서는 이건 이제 개 목도리가 참 인상적이죠. 방울도 달려있고, 색깔이 아주 고기는 강조돼서 붉은색으로 탁 칠해진 것도 아주 인상적입니다. 전체적으로 이 그림을 이렇게 오래 봐야 되는데요. 나중에 비교하겠지만은, 요 앞에 이 공민왕의 양 그림에는 붓터치 하나하나가 트럭을 그려놨거든요. 근데 요때가 되면은 그런 현상이 없어져요. 그냥 깨끗하게 칠을 해놨어요. 이 그림은 칠하는 방식은 뒤에 이 그림에도 계속 나타납니다. 화조 구자도, 그러니까 이제 꽃과 새와 개, 아기개, 구자니까 이걸 개 그시기 해야 될지 아기개라고 하는 게 맞겠죠. 강아지, 강아지 3마리. 지금 아까 앞에 봤던 그 어미개의 새끼인 것 같죠. 뭐 복슬복슬하게 생겼지만 애들이 크면은 자기 원래 성체 모양으로 이제 크니까. 그래서 이제 한 놈은 자고 힘들어서 자고 있고, 한 놈은 무슨 뭔가 오는 걸, 주변에 뭔가를 발견한 것 같아. 그래서 한 놈은 벌써 발견이 끝나서 박개비 정도 되는 곤충을 한 마리 잡아서 뜯어먹고 있는지 그냥 놀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자, 그렇게 있습니다. 나비도 있고, 뭐 벌인지 벌레인지 하는 그림을 그리는 방법으로 보면은 요쪽은
전형적인 그 구력법이라고 하죠. 백묘 구력법. 선으로 먼저 모양을 갖춰 놓고 속에 색을 칠해 넣는 방법. 이게 이제 그 북정화의 그림 그린 채색화의 그림 그린 방식들이 이제 이렇게 발달한 거고, 13세기 이후에 남쪽 지방 남정화로 발달하는 묵화, 수묵화가 발달하게 되면서는 이런 표현 방법보다는 한 붓의 농담을, 진하고 옅은 색을 한 붓에 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칠을 하면은 짙은 데와 옅은 데가 한꺼번에 칠해지는, 이제 그걸 이제 몰골법이라고 하는데, 그런 방식의 표현법을 주로 쓰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은 사실은 모양상으로는 몰골법인 것처럼 그려져 있지만은, 요거는 짙은 먹기나 검은색을 여러 번 겹쳐서 칠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몰골법으로 그려진 거는 우리가 뒤에 19세기 그림을 보면은 그때는 대부분이 몰골법으로 그려집니다. 같은 사람의 그림이고요. 이 자료는 현재 북한에 있는, 그제는 얘를 먹이로 보는 건지, 고양이가 새를 잘 잡죠. 고양이가 아래 그 대체적으로 보면은 덤풀이나 가시덩쿨 담장 요쪽에 살고 있는 새들이 고양이한테 잡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녀석들은 뛰어서 한 1m 이상 뛰어 올라서 잡을 수 있으니까, 저희 집 고양이 이 밖에 밥 주는 고양이도 새를 가끔씩 잡아 오거든요. 그림 속에서는 약간의 그 긴장감만 남아있도록 그리죠. 대체적으로는. 자, 이거는 김식 이 집안 사람들의 그림인데요. 이분들은 소를 주로 그렸는데, 이 소는 이제 우리 동네 소가 아니죠. 마찬가지로 이거는 남방 지역에 살고 있는 물소인데, 조선의 소가 그림 속으로 들어와서 그려지는 거는 사실 17세기쯤 되어야 여기에 사는 소가 그림 속으로 들어오게 돼요. 근데 17세기 이전에는 소를 그려도 대부분 책에 있는 소를 그리게 되었죠. 이거는 왜 이런 그림을 그렸을까에 관한 의문점이 굉장히 많이 드는 그림인데요. 화하소구도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 화하는 뭐 꽃나무 아래죠. 꽃나무 아래 뭐 웃고 있는, 내지는 뭐 가려워서 긁고 있는 개,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왜 이런 걸 왜 그렸을까? 이 그림이 요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뒤 시대에도 계속 그 누군가에게 의해서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재밌는 현상이다. 개는 사실은 집을 지키는 짐승이고 사람하고 가장 가까이 오랫동안 지낸 동물이어서 지금의 우리를 유지시켜주는, 내지는 안녕을 지키는, 기원하는 그런 의미에서 개는 그리기도 했는데, 이건데 약간 뭐랄까요, 풍자적인 맛도 있고 약간 희화되기도 하고 또 그런 거여서 1545년 1611년이면은 이게 이제 언제 그렸는지는 모르지만은 시대적으로는 임진왜란이 나기 전후 아마 그 정도 시대일 텐데, 개도 웃는 세상인지 개만큼 뭐가 가려운 그런 함미하고 있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건지 뒤에 그림을 계속 보면서 봅시다. 창강조속이라는 사람의 까치죠, 까치. 양반은 벼슬을 버리고 그림 도구를 챙겨서 전국을 떠돌면서 그림을, 그러니까 이게 진경산수를 이야기할 때 그와 같은 행태의 초기의 형식을 이 조속이라는 사람에게서 찾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는 재주가 뛰어난 사람이어서, 이 사람은 뭐 보통 사람들은 짊어지고 가서 공부하고 책 읽고 뭐 하겠지만은, 그는 이제
싸질머지고 다니면서 어떤 지역에 가서 그 지역의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리거나 그 지역의 풍경이나 풍습을 그리거나 아니면은 이런 이제 화조, 새를 많이 그렸으니까 새를 관찰해서 그리거나 관찰해서 무언가를 그리기 시작한 조선시대에 몇 안 되는 화가 중에 근데 이제 선비 양반 화가였으니까 아무래도 그리는 방식은 이런 이제 가벼 묵화남 이런 쪽에 가깝게 표현이 됐을 거고요. 그 다음 세대 17세기 들어와서 이제 관찰을 그림 그리는데 관찰이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한 공제윤두서의 유화백마도입니다. 유화백마도랑 말 그대로 버드나무 아래에 있는 흰말이죠. 버드나무 아래에 매여 있는 흰말. 공제윤두서는 말을 굉장히 좋아했답니다. 그 말을 굉장히 좋아해서 아주 멋진 말이 집에 여러 필이 있었고, 그래서 그림 그리는 일과 말을 돌보는 일을 가장 즐겨하고 좋아했던 사람. 그러니까 그림 그리는 일과 말을 돌보는 일을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말 그림을 그리는 거는 더 좋았겠죠. 그래서 윤두서가 이런 말을 기록에 남겼어요. 어떤 것을 그리고자 했을 때 그게 반나절이든 언나절이든 충분히 내 머릿속에서 요즘 언어로 하면은 일종의 이미지 트레이닝, 머릿속에서 처음 붓을 시작하는 것부터 끝나는 것까지의 설계가 다 완료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붓을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 근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내가 말을 그리다가 발굽이 어떻게 생긴지 다시 보러 가야지 이런 게 아니고 말이 이제 말총 머리 귀끝부터 시작해서 꽁지 발까지를 머릿속에서 다 그려서 상을 외워둔 다음에 그릴 때 걸림이 없게끔 완벽하게 관찰을 해서 내 머릿속에 그려놓은 다음에 그리라 했거든.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사물을 관찰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고, 이 중요하게 여긴 이 현상은 나중에 18세기 후반에 나타나는 풍속화가들이나 진경산수화를 하는 사람들의 사생에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은 이제 이 공제윤두서의 제자라고 하는 김두량이라는 사람입니다. 걔를 제일 잘 그린 조선의 화가, 요즘 언어로 하면 개화가네. 이 그림이 잘 그려진 그림에 여기처럼 이런 이제 찬문이 하나 붙으면은 의뢰이 따라 붙는 게 있습니다. 뭐냐? 영조는 김두량을 정말 총애했나 보다. 그러니까 영조가 김두량에게 남리라는 호를 하사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실제인지 지어낸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이야기는 전해오고 있고, 그런 걸로 봐서 영조가 김두량을 참 사랑했다. 과연 그럴까?